안녕하세요. 편샘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삼국의 건국 주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고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유민과 한강 유역 세력입니다. 신라는 이주민과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의 연합국인 사로국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를 만들 수 있는 왕의 계승 확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신라는 뇌물마리간 때 박석김의 순환세습에서 김씨 세습으로 왕별지였습니다. 삼국의 체제 정비는 백제는 3세기 고유왕 때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 색깔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지국을 병합함을 통해서 한반도의 중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4세기 때 소수림왕 때 사상을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고 체제 정비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신라는 4세기 말 내무왕 때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김씨 왕의 세습을 확립했습니다. 마리간이란 칭호를 사용함을 통해서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의 침입을 격퇴하게 됐습니다. 가야는 변환 지역에 여러 가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들은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연맹체의 맹주는 금강가야였습니다. 금강가야는 풍부한 철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해상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랑이 소멸하면서 선진 문물 보급이 어려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가야 연맹의 주도권은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란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신의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고구려 위기는 고구원왕 때 왔습니다. 전연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백제의 공격으로 왕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리 막는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상을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체제 정비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했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소수림왕의 노력 덕분으로 체제가 안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광교토 대왕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각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요동을 포함한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 확장의 자신감은 황제를 표방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연호는 영락입니다. 이로써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신라 위기는 내무락에 닥칩니다. 내무락은 진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에 불만을 느낀 가야는 외와 연합하여서 침공을 하였습니다. 신라는 멸망 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물리칩니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나 고구려의 간섭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선진 문명을 받아들일 기회가 마련됐다는 소리죠. 그것은 신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국 건국에서 4세기까지 삼국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5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치열한 삼국의 경쟁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피게 됩니다. 왜 남진 정책을 피게 될까요? 중국 대륙은 5호 16국 시대에서 끝나고 남북조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북조인 북위와 고구려가 국경을 접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고구려는 북이라는 강력한 경쟁부 상대였습니다. 그럼 고구려와 북위의 국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인구는 약 278만에서 348만 명입니다. 이거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호수를 곱하기 사람 수를 해가지고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북위는 약 3천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고구려는 20에서 30만 정도, 북위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수는 북위가 고구려보다 10배가 많고요. 병력수는 3배에서 5배가 많았습니다. 즉 북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북위의 침입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주력군은 북위와의 국경을 방어하게 됩니다. 즉 고구려는 북이라는 심각한 위협의 상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고구려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고구려는 중국의 분열과 대립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즉 남조와 북조를 둘 다 교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더 이상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토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남진 정책밖에 없었습니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성장 정책으로는 남진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백제의 존망의 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백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낮의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위의 도움의 요청이 고구려의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구려의 한성은 함락이 되고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 천도한 이후에 동성왕은 백제의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일단 중국의 남조와 외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의 등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에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게 되옵니다. 신라와 혼인 동맹을 체결함을 통해서 낮의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라도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게 됩니다. 눌지왕은 낮의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대항합니다. 소주왕은 백제와 혼인 동맹을 체결함을 통해서 낮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삼국이 한반도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인구와 병력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구려 인구는 약 278만에서 348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백제는 304만에서 380만 정도였고요. 신라는 200에서 300만 정도였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제가 인구가 고구려보다 많았습니다. 동원하는 병력수는 어떻게 되냐? 고구려는 20에서 30만 정도의 병력을 동원 가능했고요. 백제는 10에서 20만 정도, 신라는 5만에서 10만 정도였습니다. 주력군은 고구려는 한 10만 정도였고요. 백제는 3에서 한 5만, 신라는 약 3만 정도였습니다. 고구려군은 신라와
백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방에 있는 북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주력군은 북방에 배치되었고 백제와 신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방 국경에는 북방에 비해서 적은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 연합군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는 중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열왕 때 일이죠. 무열왕은 백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지방 통제권이 약하다는 겁니다. 백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방의 통제권을 강화하게 되죠. 중국의 남조 왕국과 왕족인 양과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무령왕은 국력 회복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령왕의 노력 덕분에 백제는 중흥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백제 중흥은 성왕 때 일입니다. 중앙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꿉니다. 중앙과 지방의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중앙에 22개 관청을 설치하고 지방에 수도 5부, 지방 5방을 설치합니다. 불교를 장려하게 되고요.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라의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뺏기게 되죠. 배신에 분노한 성왕은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투를 벌이다가 안타깝게도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성왕의 전사는 즉 백제의 중흥을 좌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라는 국호를 지증왕 때 바꾸게 됩니다. 지증왕 때 비로소 신라는 국호를 신라로 정하게 됩니다.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왕이란 칭호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는 소리입니다.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신라의 증흥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은 법흥왕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누구였죠? 소수리방이었죠. 법흥왕과 소수리방은 취하는 형태가 비슷합니다. 소수리방도 율령을 반포했었죠. 법흥왕도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와 골품제를 정비해서 통치시설을 확립했습니다. 또 사상의 통합을 위해서 소수리방도 불교를 들여왔죠. 법흥왕도 불교를 공인합니다. 금강가야를 병합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법흥왕의 노력으로 신라는 진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였고요. 황룡사를 건립하여 황실의 안녕을 기원했고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한강 유역, 대가를 정복하고 함흥 평야 일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 정복을 기념하여서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합니다. 금강가야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악화되었습니다. 대가야는 후기 가야의 연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가야는 중국의 남조와 교류했습니다. 대가야는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신라를 한때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야연명은 멸망하게 되죠. 대내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각 소국이 독재적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연명의 한계입니다. 각각 소국이기 때문에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백제와 신라에게 각각 복속이 되게 됩니다.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신라의 법흥왕 때 병합이 되고요. 대가야와 신라의 진흥왕 때 병합이 됩니다. 이로써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5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삼국과 가야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5세기, 6세기까지의 삼국과 가야의 상황의 흐름을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5, 16국 시대에서 남북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북조의 왕국인 북유와 고구려는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장수왕은 안정과 성장의 방향성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장수왕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고 성장 방향으로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도성과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백제의 남진 정책 때문에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한 백제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나제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또 대응을 합니다. 북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북의 도움 요청이 고구려의 침략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성이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백제는 수도를 문인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왕은 백제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남조와 외교관계를 회복하고요.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더 강화하고 금강 유역의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성왕 때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게 됩니다. 신라의 고구려 남진 정책 저지. 율주왕은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소주왕은 백제와 결혼 동맹을 체결함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더 확고히 굳게 됩니다. 백제의 중흥을 발판 마련. 무령왕은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남조 양과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요. 국력 회복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령왕의 노력 덕분에 다시 한번 백제는 중흥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왕은 중앙규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비를 천도합니다.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하고요. 중앙과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불교를 장려합니다. 진흥왕과 연합하여서 한강 유역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뺏깁니다. 그 분노의 치를 떨던 성왕은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성왕의 전사로 백제의 중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국호를 지증왕 때 비로소 사용하게 됩니다. 왕의 호칭도 이때 비로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진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왕이죠.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와 골품제를 정비를 통해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사상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하게 되죠. 금강가야를 병합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책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연호는 견훤입니다. 이러한 법흥왕의 진흥 발판 노력 덕분에 진흥왕은 진흥 정책을 피게 됩니다. 화랑도를 국가
적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즉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장려합니다. 황룡사 건립이 그 하나의 일환이죠. 영토를 확장합니다. 한강 유역과 대가야를 정복하고 함흥평양 일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가야 연맹의 멸망입니다. 가야의 한계, 대내적으로 각각의 소국으로 독자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한계입니다. 결국은 백제와 신라에게 각각 점령당합니다. 가야의 성장과 멸망. 금강가야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악화되어서 가다가 결국은 신라의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병합됩니다. 대가야는 금강가야 힘이 약화된 틈을 타해서 연맹의 맹주가 되기도 합니다. 대가야는 중국의 남조와도 교류하게 되고요. 대가야는 한때 고구려의 신라 침입을 막아줄 정도로 힘이 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라의 진흥왕 때 대가야가 병합됩니다. 이로써 가야 연맹의 종말을 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치열했던 5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삼국과 가야의 멸망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의미 있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